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에밀리 와프닉의 책 모든 것이 되는 법입니다. 네. 그 책 들어봤어요. 어릴 적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 질문 다들 받아보셨잖아요. 그럼요. 단골 질문이었죠. 근데 혹시 그 질문에 딱 하나만 답하기가 유독 좀 어려웠던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관심 가는 게 많아서. 맞아요.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많고 뭐 재능을 보이는 분야도 여럿인데 막상 하나를 딱 정해서 진득하게 파고들지 못하는 그런 자신 때문에 좀 속상했던 경험은 없으셨어요? 네, 분명히 있었죠. 뭔가 끈기가 부족한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바로 그런 분들, 어쩌면 너무 많은 꿈과 가능성 사이에서 약간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던 분들을 위한 책이 바로 이겁니다. 사회가 은연중에 강요하는 하나의 진정한 소명이라는 그런 틀 있잖아요. 네, 있죠. 거기에 정면으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여러 분야의 열정과 재능을 보이는 사람들, 저자가 다능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고 또 긍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능인, 멀티 포텐셜 라이트.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다능인이라는 개념을 좀 파헤쳐 보고요. 이게 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강점인지, 그리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좀 만족스러운 삶과 일을 꾸려나갈 수 있는지 그 책의 핵심적인 통찰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괜찮다, 당신 이상한 거 아니다 이런 위로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다능성이라는 게 현대 사회에서 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아주 구체적인 강점들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모델들을 통해서 꽤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오. 그래서 혹시 스스로가 여러 관심사 사이에서 좀 방황한다고 느끼셨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희 대화가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다능인이라는 용어. 사실 뭐랄까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책에서는 이들을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여러 창의적인 분야를 탐색하는 사람 정도로 정의하는데요. 저자 본인도 이런 성향 때문에 젊은 시절에 꽤나 혼란스러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랬군요. 네,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특정 진로를 딱 정하지 못하고 음악, 미술, 법학, 영화 이런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스스로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네. 나는 왜 하나에 정착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자책감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걸 성공의 거의 표준 모델처럼 여겨왔잖아요. 맞아요. 그 영어 속담 중에 Jack of all trades, master of none 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팔방미인인데 하나 제대로 하는 건 없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를 조금씩 아는 건 깊이가 없거나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로 해석되기 쉬웠던 거죠. 어쩌면 어릴 때 그 뭐가 될래의 질문 속에도 이미 하나만 골라 하는 압박이 좀 숨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맞아요. 한 우물만 팔아. 이게 거의 미덕처럼 여겨지니까요. 네. 근데 이 책은 바로 그 통념에 잠깐만요 하고 딱 제동을 거는 거죠. 여러 분야의 흥미를 느끼는 게 결함이라거나 변덕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성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연스러운 성향. 저자는 폴리메스, 르네상스형 인간, 스캐너 이렇게 다능인을 지칭하는 여러 용어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건 어떤 이름표를 딱 붙이느냐가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삶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또 설계하는 거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다능성 그 자체를 문제로 보기보다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단일 전문가라는 틀에 내가 안 맞는다는 사실에서 어려움이 비롯된다. 이런 통찰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도 자기 자짐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여러 분야를 막 넘나드는 본인의 이력서나 관심사를 보면서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하셨던 경험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그 관점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능성이 문제가 아니라면 오히려 어떤 강점이 있다는 걸까요?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책에서는 다능인이 가진 잠재력을 무려 5가지 슈퍼파워로 정리를 했어요. 오, 슈퍼파워요? 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약점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구나 하고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 슈퍼파워는 뭔가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아이디어 통합, 아이디어 신세시스 능력입니다. 네. 서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분야들의 지식이나 기술을 연결해서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술이랑 예술, 아니면 과학이랑 인문학처럼 서로 다른 영역의 교차점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거죠. 측에서는 뭐 다양한 분야 지식을 융합해서 독창적인 사업 모델 만든 사람들 사례도 보여주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 개를 아는 걸 넘어서 그것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빠른 습득력, 레피드 러닝입니다. 빠른 습득력. 네. 다능인들은 여러 분야를 탐험하는 과정 자체가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는 훈련이 된대요. 아, 그래서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 때 지식이나 기술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흡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오, 무엇보다 초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 번 새로운 시작을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처음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다는 거군요. 반복된 경험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럼 세 번째 슈퍼파워는 뭔가요? 세 번째는 높은 적응성, 어댑터빌리티입니다. 적응성. 아, 이거 중요하죠. 요즘 시대에. 네, 진짜 요즘처럼 변화가 빠르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정말 중요한 능력인데요. 다능인들은 특정 직업이나 역할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이나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자신의 기술과 역할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전환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해낸다고 하고요. 뭐랄까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카멜레온 같은 능력 좋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슈퍼파워는 큰 그림 사고 능력입니다. 큰 그림 사고. 네. 여러 분야를 경험하고 다양한 관점을 접했기 때문에 개별 요소들이 어떻게 더 큰 시스템 안에서 상호작용하고 연결되는지 그 전체적인 맥락과 구조를 파악하는 데 능숙하다는 거죠. 아,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시야. 이런 느낌일까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나 시스템 설계 같은 분야에서 특히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슈퍼파워는 뭔가요? 마지막은 연결과 통역 능력입니다. 연결과 통역. 이건 좀 어떤 의미죠? 서로 다른 전문 분야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 혹은 집단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능력이에요. 아, 각 분야의 전문 용어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 사이의 어떤 간극을 메우면서 효과적인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일까요? 예를 들어 뭐 엔지니어와 디자이너 혹은 연구자와 마케터 사이에서 서로의 언어를 약간 통역해주면서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역할이요. 아하, 이해했습니다. 아이디어 통합, 빠른 습득력, 적응성, 큰 그림 사고, 그리고 연결과 통역까지. 와,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정말 슈퍼파워라고 불릴만 하네요. 그렇죠. 네, 특히 요즘처럼 융합, 협업, 빠른 변화 이런 게 강조되는 시대에는 더욱 가치 있는 능력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스스로를 이것저것 얇게 건드리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막 자책했던 분들에게는 정말이지 관점의 대전환을 가져다주는 그런 통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강점들을 스스로 딱 인지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이 강점들을 어떻게 내 삶과 일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렇게 멋진 슈퍼파워를 가진 다능인들이라면 아무래도 전통적인 한 우물 파기식 커리어 경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렇죠. 안 맞을 수 있죠.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적인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행히 책에서는 다능인들이 만족스러운 직업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4가지 기본적인 일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4가지나요? 네, 물론 이 모델들이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고 개인의 상황이나 선호에 따라서 조합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룹 허그 접근법, 그룹 허그 어프로치입니다. 그룹 허그요? 이름이 재밌네요. 네, 이 모델은 하나의 다면적인 직업이나 사업 안에 자신의 다양한 관심사와 기술을 모두 이렇게 끌어안는 방식이에요. 아,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인도 하고 웹 개발도 하고 마케팅 전략도 짜야 하는 그런 스타트업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만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책에서는 이걸 돈, 의미,
다양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하나의 큰 원안에 모두 담는 것에 비유합니다. 하나의 직업 안에서 여러 페르소나를 발휘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모델은요? 두 번째는 슬래시 접근법입니다. 아, 슬래시. 엔잡러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개의 파트타임 직업이나 프리랜서 활동 혹은 소규모 사업을 동시에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번역가, 오후에는 코딩 강사, 주말에는 도예가 이런 식으로요. 와, 각각의 활동들이 모여서 수입, 의미, 다양성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거죠. 이건 여러 개의 작은 원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만족을 이루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겠네요. 아, 요즘 정말 엔잡러라고 불리는 분들의 모습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 책에서는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한 부업 이런 개념을 넘어서 의미와 다양성 추구라는 측면을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세 번째 모델은 아인슈타인 접근법입니다. 아인슈타인이요? 젊은 시절 아인슈타인이 스위스 특허청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면서 남는 시간에 혁명적인 물리학 연구에 몰두했던 것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이죠. 아, 즉, 생계 유지와 안정감을 주는 충분히 괜찮은 굿이너프, 본업을 딱 가지고요. 퇴근 후나 주말 같은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자신의 열정적인 관심사나 사이드 프로젝트에 에너지를 쏟는 방식입니다. 책에서는 이 열정 프로젝트를 PP, 퍼스널 프로젝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기둥을 중심으로 여러 열정 프로젝트들이 햇살처럼 쫙 뻗어나가는 그런 이미지랄까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군요. 네,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 모델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은 피닉스 접근법입니다. 불사조요. 네, 불사조가 스스로를 태우고 다시 태어나듯이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특정 분야나 산업에 깊이 몰입해서 경험을 쌓다가 그 분야에서 얻을 것을 충분히 얻었거나 흥미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경력을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와, 정말 과감한데요. 네, 예를 들어 수년간 마케터로 일하다가 갑자기 요리 학교에 진학해서 셰프가 되고 또 몇 년 후에는 코딩을 배워서 개발자로 전향하는 시기죠. 시간축을 따라서 여러 개의 굵직한 경력들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모델입니다. 그룹 허그, 슬래시, 아인슈타인, 피닉스. 와, 정말 다양한 삶의 방식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네요. 그렇죠. 흥미로운 점은 이 모델들 사이에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조합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책에서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돈, 의미, 다양성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자신에게 중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그 균형점을 찾는 여정인 셈이죠. 네. 여러분은 어떤 모델에 가장 마음이 끌리시나요? 혹은 이미 이 모델들을 조합하면서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런 다능인의 삶이 늘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책에서도 다능인이 흔히 겪는 어려움들을 아주 솔직하게 짚어주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매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 나는 왜 이렇게 산만할까 하는 불안감 같은 거요. 아, 또 여러 프로젝트 사이에서 에너지가 분산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래서 너는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질문을 받는다거나 맞아요.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죠. 혹은 하나만 제대로 파야 성공한다는 그런 사회적 압박, 집안 사람들의 이해 부족 같은 것들도 다능인을 힘들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꽤 클 겁니다. 아, 맞아요. 그것도 공감되네요. 특히 사기꾼 증후군, 임포스터 신드롬에 대한 언급도 중요합니다. 사기꾼 증후군요. 네. 여러 분야를 두루 알긴 아는데 어느 한 분야에서도 진정한 전문가는 아니라고 스스로 느끼면서 자신이 실제 능력보다 과대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는 심리죠. 내가 이 분야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을까? 언젠가 내 미천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끊이지 않는 겁니다. 와, 정말 공감되는 어려움들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내적, 외적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능인으로서 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책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전략이나 조언들이 궁금합니다. 다행히 책은 문제 제기에서 멈추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역시 자기 이해와 수용이에요. 자기 이해와 수용? 네, 다능성을 무슨 결함이나 고쳐야 할 문제로 보는 대신에 자신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산만한 게 아니라 호기심이 많은 것이다. 나는 한 우물만 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연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처럼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재정해야 하는 거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또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요? 여러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조화된 시간 관리 기법도 도움이 됩니다. 시간 관리요? 네. 예를 들어 요일마다 다른 프로젝트나 테마에 집중하는 테마데이를 설정한다거나 하루 중 특정 시간 블록을 정해서 그 시간에는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타임박싱 같은 방법들이죠. 아, 타임박싱.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시스템을 찾는 게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리듬과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혼란을 줄이고 각 프로젝트에 필요한 집중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작업 흐름을 만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조언은 없나요? 왜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왜요? 네, 겉보기에는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자신만의 핵심 가치나 궁극적인 목적의식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 저자의 경우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다는 왜를 발견했고, 이게 글쓰기, 강연, 커뮤니티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관통하는 중심축이 되었다고 하죠. 와, 여러분의 다양한 관심사들을 연결하는 공통된 왜는 무엇일지 탐색해보는 것이 동기부여와 방향 설정에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 왜를 발견하면 흩어져 있던 점들이 마치 하나의 별자리처럼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의미를 찾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적절한 때에 그만두는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만두는 기술이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는 흔히 시작한 일은 무조건 끝까지 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기 쉽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다능인에게는 프로젝트가 원래 목표했던 바를 달성했거나 더 이상 배울 점이 없다고 느껴지거나 혹은 순수한 흥미가 사라졌을 때 죄책감 없이 건강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책에서는 이것이 포기가 아니라 완수의 한 형태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 완수의 한 형태. 물론 단순히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회피하는 저항과 정말로 그 프로젝트에서 얻을 것을 다 얻은 지루함을 구분하는 지혜는 필요하겠죠. 잘 그만두는 것도 능력이라는 말이군요. 네, 여러 조언들을 들어보니 결국 완벽한 정답을 찾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을 실험하고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헤쳐나가기 어렵다면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 커뮤니티요? 네. 책의 저자가 운영하는 putitLike.com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관련 모임들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지하며 영감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에밀리 와프닉의 모든 것이 되는 법을 통해 다능인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았습니다. 네, 핵심은 여러 관심사를 가지는 것이 결코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자체로 풍부하고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의 고유한 강점을 발견하고 당당하게 활용하며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만족스러운 삶과 일을 설계해 나가는 용기겠죠. 맞습니다. 특히 아이디어 통합, 빠른 학습, 적응력과 같은 다능인의 자질은요, 변화무쌍하고 복잡성이 높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분야의 전문가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연결하고 융합하는 다능인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걸 이 책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네. 그런 점에서 단순한 자기계발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성공 패러다임 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깊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 책은 단순히 무엇, what을 하며 살 것인가를 넘어서 어떻게, how이라고 살아갈 것인가, 즉 자신의 다양한 관심사와 열정을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낼 수 있는 삶의 구조 자체를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삶의 구조. 네.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의 구조는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안에 잠자된 다채로운 색깔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펼쳐내고 또 조화롭게 엮어낼 수 있을지
이 시간을 계기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